박지원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돌과 문학. 일반적으로는 이 둘을 함께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아이돌 인문화다라는 책까지 쓰셨어요. 이 책을 쓰신 계기가 있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독립을 했는데 그때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인 윙스 앨범이 나왔어요. 그 당시 윙스 앨범의 타이틀곡이 피땀 눈물이었는데요. 이 곡을 방탄소년단이 데미안을 읽고 그거를 모티브로 하고 그 곡에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책을 만들고 번역해서 홍보를 하고 있던 저는 아이돌이 고전 문학을 읽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곡을 썼다고, 앨범을 만들었다고, 그런 게 너무 신선해서 데미안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을 엮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이전의 음악 작업들을 엮어서 둘의 관계를 글로 써서 연구를 했던 적이 있고, 그 연대가 방탄소년단 연예계나 팬들의 분들, 선생님들 너무 많은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런 작업까지 할 생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돌과 문학의 조합이 꽤 신선했는데 대중들에게는 좀 낯설고 어색한 조합이잖아요. 출간하고 나서 주변인들의 평은 어땠나요?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방탄소년단 하면 뭔가 지금처럼 되게 세계적이고 뭔가 대한민국 K-팝을 되게 주도하는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한 이런 책이, 그리고 아이돌의 무언가 자의식과 나름의 생각을 녹여낸 이런 작업이 주위에서 어떤 평을 받을까 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주위에서 되게 좋은 평을 많이 들려주시고 이런 방송이나 언론이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도서관, 이런 되게 여러 곳에서 이런 작업이 필요했다, 이런 작업이 우리도 궁금했다, 그러니까 학생들 10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작업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려주셔서 그래도 나름으로 제법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쓴 이유 중에 아이돌이 그렇게 가볍게 다뤄질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방탄이즘 기획 의도가 방탄소년단의 철학을 탐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때보다 프로그램 정체성과 딱 맞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문학들 어떤 작품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일단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들의 피땀 눈물, 그리고 그 윙스 앨범이 어떤 방탄소년단 팬들이, 그리고 그들의 음악 활동을 분석하는 평론가분들이 이 앨범이 그래도 이들의 활동이 되게 분수령이 됐다, 약간 분기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앨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앨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 데미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미안부터 해서 그들의 노래 가사나 메시지와 연관된 고전 문학, 그리고 작품들, 이런저런 책들을 한번 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방탄소년단이 영감을 얻었다고 밝힌 문학작품, 그리고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문학작품, 이렇게 함께 소개를 해주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그들 나름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했던 작업은 방탄소년단의 특정 곡이나 앨범이 아니라 이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지였기 때문에 그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들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항, 두 번째는 노력, 그리고 성장, 그리고 연대, 그리고 자의식, 약간 이런 순서로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키워드만 들으면 정말 방탄소년단 앨범과 흐름이 비슷한데요. 학교 시리즈, 화양연화 시리즈, 러브 유얼셀프 시리즈, 페르소나까지 이렇게 연상이 되거든요. 키워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항인데요. 반항, 방탄소년단의 데뷔 앨범부터 학교 시리즈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활동 순서를. 역시 아무래도 첫 번째는 반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몇 년 전에 되게 듣고 좀 웃고 좀 놀라기도 했지만 이들의
한국 그룹명이 일단 방탄소년단을 정하는데도 사실 멤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었고 되게 이 친구들의 어떤 정체성을 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맞죠. 맡겠다는 거잖아요. 뭔가 10대와 20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맡고, 그리고 어른들의 그런 가치관과 폭력적인 규율과 이런 거에서 우리를 지키겠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떤 청소년, 청년 시절에만 갖추고 있는 무언가를 지켜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이들의 초기 정체성을 상징하는 부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이를테면 이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BTS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혹시 콜라님은 BTS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Bulletproof Voice, Beyond the Scene. 아, 맞습니다. 네. 비욘드 더 씬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억압과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 이런 의미를 계속 지켜가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면에서 반항은 그들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일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로 보자면 이를테면 그들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다크앤와일드의 뭐 핸드폰 좀 꺼줄래 라든지, 그들의 미니 앨범인 스쿨 오브 어페어의 등골 브레이커, 수십 짜리 신발에 또 수백 짜리 패딩, 수십 짜리 시계에 또 으스대진 패닉. 그리고 단순히 어른들에게만 저항하는 게 너희가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반항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이 말하는 반항의 진정성이 좀 함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획일화된 성공 법칙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 이런 거는 어떤 앨범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노라고 곡이 있거든요. 네. 이 곡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그들의 전면적인 반항을 상징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사를 잠깐 보면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야, 조금 더 참으라고 나중에 하자, Everybody say no. 아니라고 말해라. 이런 부분들에서 전면적인 어른들한테 예라고 하지 말라, 예스맨이 되지 말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 No More Dream 이라는 곡도 되게 유명한데, 청소년들에게 억압만 받던 인생 너의 삶의 주어가 되어 너의 삶을 주체적으로 읽어가라는 게 이제 이들이 초기 앨범들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가사들인데, 이 노래들과 연관된 문학 작품은 어떤 건가요? 박지원 작가님이 꼽으신 작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런 방탄소년단의 전면적인 저항, 그리고 어른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런 강압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묻어있다. 청소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데서 이들의 반항은 단지 자기보다 더 강하고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반항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되게 극복하고 너가 그런 극복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너에게도, 너의 삶도 그다지 평탄하진 않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되게 저는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알베르 까미,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 작가죠. 20세기 초반에 이 작가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꼽아봤었어요.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를 노력으로 꼽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뭔가 노력, 반항에 이어서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의 가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보고 되게 잔소리하는 아이돌, 아이들한테 핑계하는 아이돌, 핑계돌, 이런 비유가 있거든요. 그들의 동년배 아니면 약간 후배들한테 막 꾸짖어요. 예를 들어서 We Are Left for Part 2 이런 노래 가사 보면은, 너희는 뭐 했냐? 우리는 연습실에서 밤을 샜다. 너희가 놀 때 나는 꿈을 위해서 밤을 탐고, 노래에는 나는 밤새 일했지, 너희가 클럽에서 놀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한두 곡에서 그렇게 뭔가 노력해라, 우리는 밤새 뭘 했다, 가사를 썼다, 이런 거는 많은 힙합 그룹들의 노랫말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방탄소년단은 앞서 말씀하신 초기 학교 앨범들에서 이런 메시지들을 한두 곡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으로 되게 청소년들한테 전파하고 싶어하는 오랜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했거든요. 왜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전면적으로 세상을 거부하고 어른들을 거부하고 너 자신을 거부하고 한 뒤에 남는 게 무엇이냐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그럼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꿈이나 나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해야겠다.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서 방탄소년단도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노력이 중요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되게 어설프게 비껴가진 않는구나. 뭔가 되게 잘 알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노래 역시 작가님이 예로 드는 문학 작품이 있나요? 이런 방탄소년단의 훈계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 저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 생각났어요. 이제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제 이런 우리는 동화로도 읽는 작품들로 되게 유명한 미국 작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작품들은 동화가 아니라 두꺼운 약간 벽돌책에 가까워요. 그래요? 네. 되게 어른들이 읽을만 하고 사실 되게 마크 트웨인도 성인 소설가였거든요. 성인 소설을 쓰는, 그러니까 일반 소설을 쓰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톰 소여의 모험보다 조금 더 사회적이고 뭔가 사회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조금 더 직시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노력에 대해서라면 허클베리 핀이 막 정말 고생하면서 어떤 자기가 받던 그냥 제도권 교육을 박차고 일어나서 혼자 모험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허클베리 핀이 미국 동서부를 가르는 강을 이렇게 정말 뗏목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되게 많은 일을 겪는데 그때 자기와 같이 우정을 쌓으면서 배를 같이 끌어주고 몰아준 어른과 정말 친해지는데 그 어른은 흑인이었어요. 허클베리 핀은 물론 백인이었고 이 소설이 쓰여진 건 19세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던 그런 시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클베리 핀도 그 사람을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차별하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고 뭔가 이 사람이랑 친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고민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허클베리 핀은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허클베리 핀은 어떤 어른에게도 어떤 사회에서도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은 친구였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일기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우정을 쌓은 사람을 피부 색깔 때문에 미워하거나 거부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 사실 10대인 허클베리 핀이 보여주는 개인적이고 단독자적인 용기가 더 옳으냐 아니면 그냥 어른이 돼서 적당히 그냥 차별을 하는 시스템에 순응하고 그랬던 삶이 옳으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무래도 이런 문학작품이 보여주는 허클베리 핀의 모습에서 훨씬 더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방탄소년단이 보여주는 어떤 사회적인 어른들의 목소리를 거부하되 그러면 너도 조금 위험해질 수 있고 너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속에 있는 허클베리도 노력 끝에 스스로 깨닫는 인물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불타오르네. 다음은 성장이네요. 예. 성장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땀 눈물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사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한 번쯤 다 읽어보는 뛰어난 고전 문학인데 사실 이 작품, 독일의 이 작품은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성장 문학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성장은 방탄소년단에게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모든 우리가 읽어야 할 책들 그리고 문학작품, 고전 문학들에 빠질 수 없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때를 정말 기다린 게 제가 도어동문학 전공자기도 하고 제가 이 데미안이 제 인생 소설이라서 동문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춘기 때부터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20번도 넘게 읽었어요. 방탄소년단 팬이라면 데미안이 모티브가 됐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데미안이 아이돌을 입문하다에 어떤 동기가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출판사에 있을 때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데미안을 읽고 자기 타이틀곡과 자기 앨범의 모든 컨셉을 가져왔다. 이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폴라님도 그러셨듯이 사실 이 책은 되게 많은 이들의 인생서적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정말
감명 깊고 뛰어난 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돌이 이런 좋은 책을 읽고 거기서 곡을 만들고 자기들이 그 곡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들의 어떤 철학, 그들의 세계를 엿보는 계기가 됐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미안이라고 한다면 아까 성장소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들도 10대죠. 학교에서 어떤 에밀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에밀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은 굉장히 좀 유약하고, 우리가 모두 청소년기에 그렇듯이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기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고민에 되게 빠져있는 친구인데, 그때 굉장히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약간 멋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남자긴 하지만 어떤 매력을 풍기는 싱클레어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뭔가 그 친구에게 약간 집착을 하죠. 네,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애증을 느끼며 이렇게 되게 뭔가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어른들은 우리한테 뭔가 되게 획일적인 삶을 요구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싱클레어는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데미안은 이미 그런 거를 너무나 초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그걸 되게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 인물, 되게 어른스러운 청소년이지만 어른이 되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인물을 통해서, 그런 인물이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세계를 잘 모르겠지만 뭔가 데미안을 닮아가고 싶어,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고 나한테 이 세계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나는 뭔가 나와 동년배이지만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너무나 멋있는 어떤 인물에 빠져있는 그런 애증의 심리가 이 책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애증의 심리. 그렇지만 그 친구는 내 인생을 책임져줄 뭔가 나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데미안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떠나가 버리죠. 여기서 오는 절망과, 그래서 싱클레어는 막 자살도 생각하고 이 세계에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이런 것들이 사실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윈스한 앨범 전체의 어떤 뮤직비디오들이나 클립 영상들이나 디자인들, 이런 게 이런 절망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집착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심정들, 그런 게 이런 거는 정말 데미안의 모티브들을 잘 녹여냈고, 저도 데미안을 되게 좋아하고 고전문학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한 사람의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한번 다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데미안이 정말 나중에 호련이 사라지는데, 데미안 내용은 피땀 눈물 노래 가사뿐 아니라 뮤직비디오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7명의 멤버들이 서양의 상징들, 어딘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무언가로부터 고통을 받으며 거기서부터 서로 끈끈했다가 다시 또 단독자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잘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카루스의 날개, 그런 것들, 그림들도 이렇게 있고, 이카루스는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졌는데 태양이 너무 가까워져 버렸다가 그 날개가 태양에 타서 떨어져 죽는 인물이죠. 그런 인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에세이 데미안에 나와 있는 아브라키스, 검은 날개, 그 검은 날개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어른의 세계, 모두가 겪어야 하는 청소년기 10대의 퉁과 의뢰, 이런 것들이 뮤직비디오 전반에 잘 녹아져 있고요. 특히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데미안의 직접적인 구절이 영어로 낭송되기도 하잖아요.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중간에 이제 랩몬스터 RM이 데미안의 한 구절, 데미안은 나에게 내가 전혀 몰랐던 어떤 유혹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고 있었다, 이런 나레이션도 직접적으로 나오고요. He too was a tempter. He too was a link to the second. 약 500m Evil world 전방에 시속 which I no 70km longer 구간입니다. want to have anything to do. 뮤직비디오 끝에는 에세이가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되게 세계적으로 너무나 영향을 많이 끼친 철학자인 프리드리 니체의 문구가 또 직접적으로 써있기도 하거든요. 어떤 문구죠? 이 문구는 데미안의 주제와도 일치하고 되게 유명한 문구인데, 어떤 사람이 춤추는 별을 자기 안에 잉태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 먼저 혼돈을 가져야 한다. 와, 정말 멋있네요. 이 문구가
리체도가 이제 독일어로 쓰여 있기도 하거든요. 리체도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들을 기획하고 같이 이 친구들과 같이 작업했던 피치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방시혁 PD,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공을 들이긴 했구나. 어떤 데미안의 문제의식이나 그런 피땀 눈물의 그런 노랫말, 메시지, 안무, 여러 가지 뭐 컨셉들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